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또 그 임시정부를 둘러싼 뭐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끝일까?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1919년이잖아요. 그게 되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1905년에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고 5년간의 굉장히 비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1910년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사라지게 돼요. 한번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됐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잃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기를 겪기도 하고 전란을 겪기도 했던 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 3,000년, 4,000년 만에 지도상에 민족은 존재하지만 이제 그 민족이 세운 나라가 없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근 30년간을 우리 민족은 계속 실패만 했거든요. 정변을 일으켜도 안 되고 도항농민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애국개몽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의병활동을 해도 안 되고 안 되다가 나라를 잃어버린 바로 그 상태에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드디어 1919년 3월 1일 날 인민들이 일어나서 막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알아서 집에서 태극기를 그려오고 5.1장 장터가 되면 그날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이렇게 막 만세 시위를 하면 갖고 나왔었던 태극기를 막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서 막 운동이 퍼져나가거든요. 되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방에 가면 이제 옛날 농촌 사회니까 그 지방에 이렇게 유지들이 계시잖아요. 의식 있고 이런 유지들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더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로 글을 써서 우리 마을에서 이번 5.1장 때 일어나서 만세 시위 할 건데 안 나오면은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해서 막 나오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그렇게 진행됐다는 것이 아니고 열기 속에서 한 명이라도 이 운동에 막 참여를 시키려고 심지어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독립이 됐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서 정말 독립이 된 줄 알고 막 만세 시위를 했던 경우도 있어요. 예. 원래는 3.1운동이 아니라 3.3운동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1운동이 왜 시작이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마지막 황제였었던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이 3월 3일이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3월 3일 날 이렇게 확 전 민중이 일어나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내부적인 조금 논쟁이 있었어요. 이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이제 천도교하고 기독교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3일 날은 그래도 우리가 40년간 모셨었던 고종 황제의 어떤 장례식 날짜인데 그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해서 원래 3월 2일 날을 이렇게 좀 앞당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월 2일 날이 또 일요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주일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천도교 진영하고 개신교 진영이 함께 얘기를 합의를 봐서 그럼 하루 더 땡기자. 그래서 3월 1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틀이 좀 빨리 땡겨지게 된 거죠. 3월 1일 날 시작해서 실제로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그 4개월 정도 진행되는 기간 동안 4월 달이 최고의 절정기였는데 일본 경찰 측 추산으로 250만 명 정도가 거리에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 측에서 집계한 추산이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한 400만 명, 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2천만 동포 정도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나와서 깃발을 들고 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집회 개수로만 찾아보더라도 약 1,500회 정도 연속적인 집회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거의 연속으로 65회 정도의 집회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 여파가 이렇게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해외로도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주라든지 저쪽 러시아 쪽이라든지 미주 쪽이 되게 많이 살았는데 훈춘, 용정,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서도 만세 시위가 다 있었고요. 그리고 미주 쪽은 필라델피아나 워싱턴 같은 데서 한인 자유대회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한인들이 모여서 태극기 들고 행진하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내적이고 세계적인 여파의 영향 속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라고 외쳤죠? 이거 되게 쉬운 얘기예요. 다들 어떻게 외쳤었죠?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잖아요. 보세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었죠? 누가 죽은 날이었죠? 고종 황제가 죽었죠. 그리고 요즘은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만세라는 얘기가 뭐예요? 황제를 막 찬양하는 억구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만세 이런 기분이 아니라 이렇게 황제 폐하에게 찬양하는 의미로 황제 폐하 만세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고종 황제 장례식 날
고종폐하 만세를 외친 것이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10년 만에 나와서 물론 자신들의 울분 안에는 고종황제의 그 참 슬픈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 안에서 머무르거나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새로운 독립을 하겠다.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독립선언을 했던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이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상하이에 대해 인상 이렇게 편하게 얘기.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상하이에 그 당시에 구한말 시대 배경의 세트장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굉장히 번화하고 발전돼 있는 느낌이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상하이가 그렇잖아요. 뭐 세계 제1의 항구, 뭐 제1의 국제도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우리가 가게 됐고 거기에 정부를 세우게 된 거기 때문에 별명이 뭐였냐면 동양의 시카고, 동양의 론돈, 그러니까 론돈이라고 말하는 동양의 런던. 여기를 가면 신천지다, 별세계다. 굉장히 화려한 곳이죠.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태평양이나 동남아시아 일대를 지나는 배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정박을 하게 되고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서양 열강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나라들이 상하이에 와서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던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사실은 상하이를 선택했던 가장 좀 직접적인 이유는요. 조계지라고 해서 이제 상하이가 중국 땅이긴 한데 여기에 서양 열강들이 들어와서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좀 관리하는 이렇게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좀 유리한 측면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 조계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프랑스도 제국주의 국가고 프랑스는 베트남을 점령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프랑스는 임시정부 활동을 되게 많이 지원해줬어요. 예, 되게 많이 지원해줬고요. 김구 선생한테 예를 들어서 일본 경찰 측의 첩보가 넘어오면 미리 이제 프랑스 쪽의 당국에서 김구 선생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 예, 피해 주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그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이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발행했거든요.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윤전기 있잖아요. 그 신문 찍는 기계, 되게 비싼 기계인데 이 신문 좀 발행하지 마라. 그리고 이 윤전기를 압수해달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프랑스 쪽의 당국에서 이 김구 선생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숨겨라. 숨긴 다음에 가서 수사하는 척하고 없네? 이래버리고 이제 그냥 쑥 빠져버리고. 예, 그래서 프랑스도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어찌됐건 그 혁명 전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참 고마운 은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프랑스 공사가 이제 떠나게 되면 우리가 막 돈 모아서 선물도 주고 계속 좀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하고 반대로 프랑스 이제 조기 당국에서 우리 임시정부가 운영했던 중학교 같은 학교에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지원금도 보내주게 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따끈따끈했던 사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청사 사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89년 정도 되면서 이게 이제 아예 다 훼손될 위기가 있었어요. 훼손될 위기가 있었는데 그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니까 국내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막 이제 열기가 일어나서 90년대 초반에 4호 청사가 이제 복원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호, 5호까지 확장 좀 재복원이 된 상태인데 사실은 가보셔도 아직 좀 아쉬운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일이 다 좀 관리가 되고 복원도 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막 되게 저명했던 독립운동가 집에 가보면 구멍가게가 돼 있고 이제 재개발 지구가 돼서 이제 뭐 허물어진 위치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 또 이제 좀 정부의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좀 많이 복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당시 때 우리나라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잖아요. 왜 대한민국이 됐냐면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국호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바꿨었죠.
그래서 그걸 딴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조선왕조를 계승한 민족국가다. 대신에 이제 제국 황제가 운영하는 제국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민국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45년 해방된 다음에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재헌국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됐던 게 뭐였냐면 우리 국호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갖고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고려공화국 같은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압도적 다수가 다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가자. 그래서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 우리 역사의 어떤 고고한 흐름이 딱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임시정부가 이제 좀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뭐냐? 3.1운동을 계승했다라는 게 첫 번째 좀 중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3.1운동이 없었으면 그냥 망명가 독립운동가들이 좀 모여서 만든 그러니까 정부를 표방한 정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3.1운동이 터졌고 그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사실은 8개의 정부가 선포가 돼요. 근데 그 8개가 다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중에 3곳이 의미가 있었어요. 연해주, 그리고 상하이, 한성, 서울 이렇게 3군데에서 꽤 규모 있는 정부들이 만들어졌는데 한성정부라 부르는데 서울에 있었던 정부인데 이거는 인천과 서울에서 국민대회까지 했었거든요. 사실은 일제가 이제 통제하고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3.1운동에서 한성정부까지 이어지니까 그 민의가 이어졌다고 해서 일단 한성정부를 정통성으로 이렇게 잡고 나머지 것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에서 통합 과정을 거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당대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곳에 집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 개의 정부가 통합됐다고 했었을 때 연해주 지방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긴 대부분 만주하고 연해주에 있었던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이 다 있던.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임시정부 대통령이 누구세요? 이승만 대통령, 미주 쪽 활동하시던, 안창호, 미주 쪽 활동하시던 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던 분들이 다 오셔서 한 30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이 정부가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모여서 야, 좀 합의를 보자. 네가 대통령하고 내가 국무총리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딱 모여서 뭐를 했냐? 임시의정원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걸 구성해요. 국회 같은 걸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임시의정원 원장, 국회의장을 뽑고 임시헌장이라고 해서 헌법도 만들고 임시의정원법, 국회의원을 이렇게 뽑는 법 같은 것들을 다 만들고 인구 30만 명당 1인 기준을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인구 비례에 맞춰서 다 이렇게 의원들을 선발해서 그 의원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되게 바쁘셨잖아요. 어쨌거나 독립운동 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셨을 텐데도 그 와중에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절차 밟으셔서 만드셨다는 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연구하면서 놀랐어요. 왜냐면 현 정부랑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독립운동이라는 게 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같은 거 하면 공개적으로 모집도 하고 자금도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투쟁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체제를 만들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까 그래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전국적인 투표를 해서 의원들을 뽑지 못했죠. 그러나 다 인구 비례에 맞춰서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정부를 구성했고 그 안에서 의정원은 이제 입법부 그리고 이제 국무원은 이제 행정부 법원은 이제 사법부 이게 다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임시정부의 세 번째 특징인 거죠. 삼권 분립에 의거한 최초의 정부였다. 네. 임시정부는 만들어지고 우리도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10개의 임시헌장을 발표해요. 실제로는 10개 조로 돼 있는데 다 쓰진 이제 못했고 몇 개만 갖고 왔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 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익숙해요, 우리한테. 근데 이 당시 기준으로 간다면 되게 독창적인 표현이었대요. 왜냐하면 1919년 기준으로 자국의 헌법에다가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정을 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단 한 개의 나라도 없었어요. 네. 우리가 이걸 만들고 1920년에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데서 민주공화정이라는 얘기를 쓰게 되고 우리보다 먼저 정부를 만들었었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1923년이 돼야지만 민주공화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때가 1919년이잖아요. 조선 왕조가 망한 지 몇 년 됐어요? 10년이 안 되죠. 1910년에 망했으니까. 그 시점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까? 이제 왕조사회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 가자. 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네. 그리고 저 이제 10조에 보면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름을 따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의회란 말을 쓰지 않고 국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 그대로 계승이 된 거죠. 개인적으로 꼭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3조입니다. 3조. 3조를 한번 혜연 씨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 없이 일체 평등하다. 네, 요게 되게 또 중요한 구절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남자건 여자건 가난하건 부자건 모두가 일체 평등하다라는 지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꽤 멋있죠, 그렇죠? 네.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일 처음 역사 이거 막 전공한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게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툭 던진 이야기였거든요. 사람들이 역사에 아무 관심이 없을 때도 저는 뭐 전공자기도 하고 작가기도 하니까 계속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고민은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잖아요. 막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정말 저 정부도 아까 제가 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이 그 책을 읽는데 어느 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때 뭘 타고 왔겠어요? 걸어오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왔었을 텐데 몇 달씩 걸려서 왔는데 거기 모여서 지금 우리는 기억도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무명이지만 더 이게 먼지 같은 인생이었을 때 정말 이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가슴에 안고 언제 내가 기회가 된다라면 얘기들 같이 좀 나눠보고 싶다.